1976년 독일. 한 젊은 여성이 침대 위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이상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치료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녀 곁에 반복해서 있었던 건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두 명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까지 이어진 것은 치료가 아니라 무려 67번의 구마의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결말로 갈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 라이블핑. 그곳에는 성당 종소리가 일상처럼 들리고 미사에 참석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자란 한 여성도 어릴 때부터 가톨릭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성당에 갔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신앙은 그녀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생활.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한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16살 무렵이었습니다. 김나지움에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병원 치료가 시작됩니다. 공부와 신앙, 가족 안에서 움직이던 일상은 이제 진료실과 병원 기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병으로 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측두엽 간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았고 치료도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증상을 확인하고 약을 처방하고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발작이 있었고 진단이 있었고 치료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 의료적인 문제였습니다. 입원 중에는 세 번째 발작이 나타났고 항경련제도 처방됐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고 의사가 치료하는 흐름. 그 안에서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치료가 계속되는데도 상태는 단순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환청과 환각이 나타났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도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문제처럼 시작된 일이 이제는 정신과 생활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분명 병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치료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점점 더 낯선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공간과 물건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성당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성화나 성물, 종교적인 사진 앞에서도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신앙의 공간이 어느 순간 그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장소처럼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변화는 주변의 판단을 흔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만이라면 병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치료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이 성당과 성물 앞에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자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병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 위험한 문이 열렸습니다. 가족과 주변인은 사제들에게 구마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제들은 초기 요청을 거절했고 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두려움은 커지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방향은 치료 지속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상을 병원과 상담 안에서 다루려는 흠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났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행도 이어졌습니다. 자해와 육체적인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보는 문제와 종교적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한 사람의 몸 위에 동시에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있던 건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치료는 이어졌지만 증상은 가라앉지 않았고 성당과 성물 앞의 이상 반응도 반복됐습니다. 한 번 거절됐던 구마 요청 역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때 에른스트 알트 신부가 그녀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알트 신부는 이 일을 단순한 상담으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구장에게 구마 허락을 요청합니다. 이 순간 사건은 완전히 다른 문턱을 넘습니다. 개인적인 상담과 가족의 절박함이 공식적인 구마 허가 요청으로 바뀐 겁니다. 병원 치료와 종교적 판단이 동시에 존재하던 상황에서 무게중심은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9월 24일 비밀리에 장원구마 예식이 시작됩니다. 두 명의 사제가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를 둘러싼 흐름은 예전과 달라집니다. 약물과 상담이 있던 자리 위로 이제 종교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위험한 변화는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구마의식이 시작되면서 의료상담이 중단됩니다. 그전까지 그녀를 붙잡고 있던 최소한의 치료 흐름이 끊긴 겁니다.
가족과 사제들이 바라보던 답은 이제 병원이 아니라 구마 의식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해진다고 몸이 버텨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초자연적인 공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경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단과 치료가 있었습니다. 이후 환청, 환각, 우울증, 성물 거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혼란스러워도 여러 해석이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구마가 시작되고 의료 상담이 멈춘 순간부터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위험한 상태로 밀려 들어갑니다. 자음구마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 67번. 이 숫자는 단순히 의식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의식이 반복되는 동안 그녀는 식사를 거부했고 체중은 줄어들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습니다. 구마가 진행될수록 해결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식은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상태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차가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으로 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견뎌야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영양실조, 탈수. 그것은 믿음이나 해석으로 바꿀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1976년 7월 1일, 그녀는 숨을 거둡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탈수였습니다. 한때 병원 치료를 받던 여성은 67번의 구마 의식 이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초자연적인 이야기처럼 퍼질 수 있었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마 의식의 녹취는 재판에 제출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진행됐던 의식은 결국 법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처음엔 신앙 깊은 가정에서 자란 한 여성이 병을 앓는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중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과 성물 거부 반응 때문에 초자연적인 공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몸이 어떤 판단과 믿음 사이에서 무너져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가족은 구마 요청으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제들은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회복이 아니라 영양실조와 탈수였습니다. 치료가 계속되어야 할 자리에 구마가 들어섰고 그 사이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사건이 처음부터 잔혹한 악의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병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겹치고 두려움이 커지고 치료의 선이 끊기는 순간 한 사람은 되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밀려났습니다. 기록은 남았습니다. 67번의 구마 의식, 중단된 의료 상담, 식사 거부, 줄어드는 체중,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법정에 제출된 녹취. 이 사건이 남긴 공포는 보이지 않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답을 찾고 있다고 믿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보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였을까요? 안녕 끝까지 끊기지 말았어야 할 치료와 보호가 사라진 순간이었을까요?